IB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시스템으로. 그 관리를 개인들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레전드였어요, 이건. 자, 오늘은 또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또 퀄리티 높은 진행자로 교체했죠, 저희가. 예. 예. 오늘 주제 뭔가요? 예, 오늘은 그 조각 투자 관련한 약간 뭐 전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조각 투자를 제도화해서 예. 어떤 자산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음. 유통시킬 때 그 유통 사업자를 누구로 허가를 줄 것인가? 예. 이게 이슈다. 음. 이게 어떤 창업 시장에서 어떤 규제 샌드박스라고 그 우리 뭐 금융당국 같은 데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데 새로운 좀 규제를 좀 풀어주는 걸 해보고 그 다음에 정식 인가를 주는데 그걸 누구한테 줄 것인가 이런 그 논란이 좀 있다는 네, 거죠. 논란이 실제로 있다. 우리 요즘 주식 투자하는 게 다 조각 투자죠. 네. 하이닉스를 뭐 한 삼성전자를 29억 주로 잘라서 지금 거래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조각 투자지 뭐야? 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뭐 언더스탠딩 이 채널도 조각으로 좀 찢어서 거래할 수 있지 않겠냐.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또 그렇게 하도록 내비두면 또 각종 사행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네. 주요 자산이겠죠. 뭐 부동산이든 뭐 미술 작품이든. 하여튼 이런 그 애매한 이슈, 네. 어려운 이슈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안희철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네, 네. 아유,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 참 쉽지 않은 이슈예요. 네. 네, 요 조각 투자를 처음에 이제 그냥 갑자기 할 수 없으니까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요 안에서만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고 하다가 이제 괜찮네 한번 그럼 열어볼까?라고 할 때 원래 잠깐 샌드박스 안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그렇게 했던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페이버를 줄 거냐 네. 여기에 대한 문제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저희가 따라가면서 이해를 좀 해보죠. 예, 사실 최근 한 달간 이 스타트업 업계, 특히 규제가 있는 스타트업 업계가 굉장히 핫 이슈로 이걸로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네. 실제로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 조각 투자 STO라고 해서요. 이거 관련해서 이 거래 유통 그 부동산을 잘게 쪼개 갖고 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우리 미술 작품 뭐 여러 가지를 소유권을 잘게 쪼개 갖고 그거를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래할 수 있게. 예, 토큰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증권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거 이걸 STO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큐리티 증권 토큰 그다음 토큰 토큰이 코인이에요? 예, 코인이에요. 예, 그리고 오퍼링. 우리 IPO 한다고 할 때 이 뭐야 시장 공개하잖아요. 그것처럼 STO가 그 증권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공개한다라는 건데 이게 원래 자본시장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서 허용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왜요?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고 원래 이거는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은 허용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하라 마라 말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거를 못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야 이게 아이디어를 보면 이 코인도 나오고 코인처럼 잘게 쪼갠 걸 딱 하나하나를 갖다 대입시킨 다음에 그 소유권을 그 코인을 잘게 쪼갠 다음에 그걸 사고 팔면 누구나 다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찔끔찔끔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컨셉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요 변호사님. 네. 솔직히 코인은 네. 아무것도 없는 걸 그냥 헛개비 코인을 만들어서 그쵸. 거래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상장된 모든 코인이 다 그렇잖아요. 그냥 계획서 하나 가지고 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뒤에 그림이 한 장 있든 돼지고기가 한 마리 있든 뭐라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헛개비 코인은 거래를 하면서 뭐라도 실물이 하나 있는 걸 거래 못 한다는 건 그건 이상하다 너무. 그쵸. 라고 맞습니다. 이현사 외칩니다. 맞아요. 되게 훌륭한 지금 발언이셨습니다. 네. 근데 그 실제로 그래서 이 부동산을 소유권을 잘게 쪼개면 우리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임대를 주면 우리 월세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세란 수익을 잘게 쪼갠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우리 막 여의도에 여기 파크원, 파크원을 잘게 쪼개면 제가 돈 없어서 이건 못 사지만 조금 찔끔을 사놓으면 예. 여기에 이제 우리 3% 언더스탠딩이 월세 주고 있는 돈을 제가 받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컨셉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규제 때문에 잘 못하니까 이제 금융 규제
뭐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 갖고 이거를 한동안 풀어놨었습니다. 한번 해봐. 예, 한번 해봐. 근데 풀었다가 이제 이걸 풀었다가 하니까 생각보다 부작용도 없고 그다음 소유권도 그 토큰도 자유롭게 사고 팔고 있고 네. 그다음에 생각보다 그 부동산 그 잘게 쪼갠 이 사업 자체가 잘 되고 있고 물건들도 몇 개씩 계속 생기고 건물을 이걸 제공하는 물건들이 그러니까 야 이거 제도화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 네, 요즘 대통령이 아파트 값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맞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파트 잘 오를 만한 아파트는 그냥 30억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억이 없으면 아파트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는 15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30억짜리 아파트를 30억분의 1로 쪼개서 거래할 수 있게 하면 그렇죠. 15만 원만 네. 있어도 반포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파트 오를 것 같으면 사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종잣돈 없어서 아파트 투자 못하는 한도 풀어주고 맞아요. 나는 빨리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도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이제 자본시장법 뭐 이런 법을 이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도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거래 유통,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한국거래소가 일반 주식을 거래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갖다가 모든 아무나한테 이걸 맡겨서 유통을 시키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 조각 투자한 조각들을 토큰을 자유롭게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거래소 같은 걸 만들 건데 요걸 갖다가 인가를 주자. 인가를 줘서 인가 받은 회사만 이걸 운영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요번에 금융위원회가 인가를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개나 소나 하면 안 되니까. 그쵸. 코인 할 때 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가를 밟고 있는데 이제 본인가가 나면 끝나는 건데 그 전에 예비인가가 있어요. 예비인가가 있고 그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번 결정을 합니다. 먼저. 예. 근데 증권선물위원회 전에는 어쨌든 신청을 받겠죠. 인가 신청을 받는데 누구 거래소 해볼 사람? 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컨소시엄 구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컨소시엄에 어디가 지원을 했냐 3개예요 총. 네. 3개인데 원래는 금융위원회가 야 이거 너무 많이 또 인가내면 안 되니 이것저것을 살펴보니 2개만 인가내주기라고 미리 발표했습니다. 거래소 2개. 네, 2개. 그랬더니 컨소시엄 구성에서 딱 신청을 한 게 하나가 한국거래소 컨소시엄, KRX. KRX. 그다음에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이미 기존 프로그램 있으니 거기에 종목명만 그렇죠. 반포 아파트로 바꾸면 되잖아요.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그 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사실은 9시부터 4시 요즘에 몇 시까지죠? 4시인가 3시 반까지 3시 반까지죠. 그때까지 거래를 하지만 요 넥스트레이드가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여서 8시부터 이제 오후 8시까지 증권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잖아요. 예. 사실은 그래서 한국거래소하고 넥스트레이드는 거의 유사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거래소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그리고 루센트 블록이라는 요 부동산 조각 투자 업계에서 점유율이 70%가 넘는 그리고 아주 초창기부터 이 부동산 조각 투자 규제를 헤쳐나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사업화를 해서 유통까지도 계속 해온. 지금까지 그럼 그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그쵸. 거래를 할 때 그 플랫폼이 조 회사가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어떤 그런 구조, 거래 구조, 뭐 이런 게 다 이 회사가 만든 게 기본 바탕이 돼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3개의 컨소시엄이 뛰어든 겁니다. 그랬는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발표를 딱 하는데 2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예. 2개를 딱 걸른 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KR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2개를 딱 한 거예요. 주식거래소 운영하는 2 회사가 그냥 STO도 같이 거래해. 네. 그러면서 루센트 블록을 이제 탈락시켰는데 물론 예비인가가 본인가가 있지만 사실상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뒤집히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센트 블록이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인가를 못 받으면요, 이거는 루센트 블록은 그냥 폐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혁신금융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예. 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을 한 건데 혁신금융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돼요. 이미 기간도 끝났어요. 샌드박스 기간도 끝났어요. 샌드박스 안에서만 할 수 있게 했다가 네. 반응 괜찮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자. 네.
라고 할 테니 이제 샌드박스는 절로 치우세요 할 테니까. 근데 이거 반응 괜찮네? 제도화에도 문제가 크게 없겠네. 예. 근거가 된 게 루센트 블록이었단 말이에요. 예. 뭐 루센트 블록도 있고 뮤직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뮤직하우는 뮤직을 잘게 쪼갠 거죠. 예. 루센트 블록은 부동산을 잘게 쪼갠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적어도 이 사업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동산 쪽의 선두주자였던 루센트 블록이 탈락이 딱 되니까 예. 당연히 루센트 블록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유통할 때 안정적으로 잘해서 부작용이 없고 제도화해도 된다고 금융위원회하고 정부가 판단한 건데 예. 막상 제도화할 때 우리를 탈락시키면 아하. 우리는 온갖 규제를 뚫기 위한 고생은 다 해놓고서 마당 쓸어놨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뭐 그 네, 얘기했겠네. 약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스타트업 업계 이게 지금 약간 갈등이 스타트업 업계랑요 금융위 쪽 업계가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스타트업 업계에 인사들이 갑자기 한마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씩.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면 제가 기사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좀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권칠승 의원이라고 해서 전 중기부 장관이 예.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더니 또 최근에는 박영선 전 중기부 그러니까 지금 전 중기부 장관 둘이 참전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중소기업 밀어주라. 예, 갑자기 이제 권칠승 전 의원이, 그러니까 현 의원이고 전 장관이 중기부 장관이 야 이거 혁신 규제 샌드박스와 그 금융규제 혁신 서비스 이거하고 완전 취재 반하는 결정이다. 말이 되냐? 그것도 또 박영선 의원도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온갖 의원 뭐 그다음에 온갖 언론사 그다음에 소위 스타트업에서 한 말 뭐 좀 입김 있는 사람들이 이건 진짜 재고해야 된다. 이러면 현재 뭐 혁신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와 있는 모든 스타트업들이 이거 제대로 하겠냐 앞으로. 왜냐면은 규제를 뚫고서 다 했는데 갑자기 인가할 때는 대기업이 딱 참전해 갖고 다 받아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진짜 문제가 있고 중요한 거는 루센트 블록이 그동안 못했으면 제도화가 안 됐을 텐데 잘해서 제도화가 됐는데 얘네들을 떨어뜨리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막 등장을 한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 뭐 이제 어떤 말씀하실 건지 알겠으니까 제가 반대 얘기를 좀 드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거래소니까 네.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갖춰야 할 요건도 있을 것이고 네. 그걸 다 갖춰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해야지 이 산업도 발전할 텐데 네네네. 스타트업이 처음으로 시작할 때야 거래소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야 잘 돌아갔겠으나 네네. 그거 처음 깃발 꽂았다는 이유로 시장이 다 커졌을 때도 기득권을 인정해줘야 되면 그것도 거꾸로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면 다 기득권 인정해줘야 되냐 그럼. 맞아요. 예. 저도 이제 그 말이 충분히 금융위원회 입장이 예. 이해가 안 될 바는 아니에요. 혹시 저 중소기업이 했다가 사고 나면 그쵸. 누가 책임질 겁니까? 네,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런데 사실은 중소기업부 전 장관님들이 책임질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럼 스타트업 업계에서 다 책임질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 컨소시엄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면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한국거래소하고 넥스트레이드가 유통을 하고 있는 증권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은 들죠. 그런데 이 컨소시엄 구성을 좀 보면요. 한국거래소 컨소시엄이나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나 루센트 블록 컨소시엄이나 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 컨소시엄은 여러 회사가 한꺼번에 만드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증권사들이 다 똑같이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컨소시엄 안에 그 다음에 그 출자금 총 자본금 역시도 물론 한국거래소 컨소시엄은 약 900억 정도라고 저는 이게 정확히 발표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 기사와 이런 걸 보면 900억이고 넥스트레이드가 340억 정도인데, 근데 루센트 블록 컨소시엄도 230억이지만 이미 얘네들은 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갖춰진 그 거래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 있거든요. 이게 이미 350억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30억에 기투입된 자금이 350억을 합하면 사실은 세계 컨소시엄이 이 겉으로 볼 때는 루센트 블록이라는 스타트업이지만 이 뒤에 있는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네노라는 증권사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금력도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사실은 뭐 이 그 금융위원회에서 정확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정질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우려를 그렇게까지 고려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 또. 네. 또 하나는
그 요건들이 있잖아요. 인가 요건. 인가 요건 중에 루센트 블록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거래소 넥스트 트레이드 루센트 블록 중에서 루센트 블록이 뭐 떨어지거나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이 그 토큰 거래, 부동산 STO 거래 관련해서는 루센트 블록의 경력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그거는 규제 샌드박스를 저기서 혼자 했으니까 경력이 많죠. 여기 말고도 예. 사실은 딴 데도 있긴 해요. 뭐 뮤직하우라던가 뭐 카사코리아라던가 이런 회사들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루센트 블록이 가장 경력이 많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보다는 루센트 블록이 대규모의 거래를 좀 못 해본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어요. 억울은 하겠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게 네. 이 한국거래소가 STO 시장에 이중 진출했다는 기사들이 또 떴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중 진출이요? 네, 이중 뭘 진출. 이중? 이게 뭐냐면 네. 사실 한국거래소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어요. 혁신금융 서비스를 받았어요. 언제? 이제? 이걸 작년 재작년이네. 23년 12월에 받았는데 예. 이게 뭘 받았냐면 이게 지금 제가 금융위원회 설명회 자료를 찍어온 거여서 사실 아주 뚜렷하지 않은데 STO 즉 부동산 시큐리티 부동산 증권이나 이런 거를 현재 한국거래소가 이제 장내 거래잖아요. 이 장내 거래를 STO로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어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어요. 네. 장내 거래를. 장내 거래.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장외 거래소예요. 네. 장외 거래소. 음.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거래소는 이미 STO 장내 거래소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인가를 승인을 받고 네. 이거를 할 수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요번에는 야 장내 거래소 혁신금융 서비스는 일단은 됐고 장외 거래소를 이제 제도화 시킬 거야. 네. 이거 먼저 그러니까 장외 거래소를 갖다가 할 거니까 인가 신청해라고 받은 건데 여기서 한국거래소가 야 우리 그럼 장외 거래소도 우리가 할게라고 인가를 해서 야 그럼 한국거래소는 장내도 하고 장외도 하고 다 먹냐? 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은 다 먹을 수도 있어요. 네. 둘 다 할 뭐, 수도 있어요.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거래소가 장내 거래소를 만들었을 때 혁신금융 서비스 인가 승인을 받고 한 건의 상품도 런칭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장외 거래소에서 루센트 블록은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런칭했고 다 완판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걸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센트 블록이 잘하니까 야 제도화하자 인가 신청 이렇게 받을게 왔는데 네. 그때 한국거래소는 장내 거래소 STO 장내 거래소를 갖다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받아갖고 야 니네 해봐라고 했더니 금융위원회 인가 사실상 안 했다. 사실상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한 건의 거래도 한 건의 물건 STO의 장내와 장외가 어떻게 다른 거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장내는 사실은 그러니까 장내 자체가 지금 그 제도화된 거래소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약간 그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법 자본시장 내에서 거래가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거기서 주식 거래 하듯이 그냥 거래하는 거 이거 갖다 그냥 장내 거래소라고 본다면은 얘네는 한 건도 STO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센트 블록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애매한데 처음에 이거를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거 우리가 요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네. 해서 만약 되면 사실은 이게 부동산 조각 투자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림도 찍고 그렇죠. 음악도 찍고 사실은 다 찢을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는 언더스탠딩 채널을 왜 못 찍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님 개인의 1년치 수입 맞아요. 이거를 왜 못 찍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게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고요. 네. 지금은 부동산이니까 뭐 사실 누가 찢어도 찢지 그거야. 뭐 2% 보고 찢으라고 해도 찢어질 거야 그거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양한 것들이 찢어지기 시작하면 심사 아무나 다 찢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네. 상장 심사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 건물이나 다 찢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는 뭔가 그 관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제 그런 필요가 존재하는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내가 스타트업이면 만약 이거 되면 우리한테 주는 거 맞긴 맞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근데 말씀하신 생각이 정확히 금융위원회의 생각이죠. 그런가요? 사실은 이거는 관여해야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가 지금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엄청 비판이 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금융위원회하고 금융위원회 그 카르텔이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접근을 또 하는 거고. 그럴 거면 지들이 먼저 하든가. 네. 뭐 사실 왜 거기다가- 스타트업이 하고 네. 나서 숟가락을 얻느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겠네. 그런데 사실은 또 하나의 이슈가 또 이게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더 이슈가 크고 스타트업 업계의 소위 스피커들이 다 거들고 있는 게 몇 예. 가지가 있는데 예. 이런 게 있어요. 넥스트 트레이드 있잖아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트. 예, 대체거래소. 예. 여기가 이 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금융위원회 올리니까 네. 이제 루센트 블록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이 대표님이. 넥스트레이드가 대표가 음. 해서 야 우리 컨소시엄 같이 구성할까? 라고 얘기하면서 네. 여기 보면 넥스트레이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루센트 블록은 수익증권 투자 중개업 인가 사업 유통 부분에 대한 인가 신청을 통한 사업 진행을 위한 실무자산 거래소 컨소시엄을 검토 중이며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논의를 시작해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넥스트레이드가 거래하고 있으니 루센트 블록도 나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기밀 유지 계약서 EA를 쓰고 루센트 블록이 여러 가지 자료를 넘깁니다. 넘겼는데 갑자기 루센트 블록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넥스트레이드가 자기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루센트 블록은 몰랐대요. 그리고 그냥 경쟁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센트 블록은 이거 영업비밀 침해다라는 이슈를 제기해요. 근데 넥스트레이드는 아니다. 네가 준 거는 그냥 일반적 자료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하나의 이제 이슈가 생겼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슈가 생겨 더욱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저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등 돌렸다 이거죠. 예. 그래서 국감 때도 이게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은 국감 25년 10월 20일 날 이게 이미 이슈가 됐는데 이거를 요번 그 증권선물위원회나 이 과정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게 루센트 블록의 입장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가 문제가 됐으면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게 있었고 근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계속 까도 계속 나오는 이슈예요. 이게 재밌는데 네, 네. 이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루센트 블록을 떨어뜨리니까 갑자기 루센트 블록의 허세영 대표가 기자회견을 크게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했는데 중요한 우리를 거 왜 떨어뜨리냐? 예, 우리 왜 떨어뜨리냐? 우리가 판 다 깔았는데.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넥스트레이드 이 허세영 대표가 계속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요 국감에서 10월 22일 날 국감에서 야 넥스트레이드 니네 왜 우리 자료 빼갔냐라고 문제 제기하니까 국감에서 뭐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금융위원장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스타트업 이거 정보 다 지금 넥스트레이드 같은 데가 다 빼간 거 아니야? 확인해봐. 문제 있는 거야. 이게 갑질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 제기하니까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이때 전화를 합니다. 루센트 블록한테. 그러면서 여기 보면 속이 시원해.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게 다 녹음이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좀 얘기 좀 해줘봐요. 국회의원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말이야. 그게 속이 시원하자 이 사람아? 라고 꾸짖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루센트 블록 허세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그 계속 언론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분명히 넥스트레이드가 나한테 컨소시엄 같이 구성하자고 올 때 이거 기밀유지 계약 쓸 때 별도로는 신청하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니네 자료 받아도 니네랑 컨소시엄 안 하고 별도로는 안 할게 하고 받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에이 진짜 그렇겠어? 뭐 받았고 또 할 거 하고 싶으면 따로 하겠지? 생각했지만 분명히 그렇게 자기는 확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랬는데 이 넥스 대표가 내가 당신한테 진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는 실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야. 라고 해서 마치 자기가 확답을 했었던 걸 인정을 하는 꼴이 됐어요. 안 한다고 했는데 예, 안 한다고 했는데 실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신청했는데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신청한 거야. 라고 이게 녹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이걸 갖다가 사실은 다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요번 금융위원회에서 넥스트레이드를 그냥 선정을 한 거예요. 증권선물위원회 넥스트레이드 선정하고 루센트 블록을 사실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루센트 블록 입장에서는 야 이게 참 억울할 만하다. 저는 이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억울할 만해. 조 대목에서요. 넥스트레이드가 또 거래소잖아요. 거래소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사고 팔고 중간에 전산망 연결하고 그걸 할 수 있는 회사잖아요. 네네네. 넥스트레이드랑 손잡으려면 그 솔루션이 있으니까 손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근데 넥스트레이드는 그럼 뭐가 없냐? 예. 이게 이 STO를 코인을 발행하고 부동산 우리 부동산의 소유권이랑 코인이랑 결합시키고 예. 사고 팔고 하려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야 되는 등기부등본의 모든 1,000명으로 나눈 걸 다 등기할 수 없으니 이거를 뭐 예탁 결제원을 통해서 하고 막 이런 복잡한 법률적 구조와 사업 구조가 있어요. 있겠죠? 이게 예탁 결제원, 계좌 관리 기관 이런 당사자들이 추가로 되면서 예. 요것들이 딱 구축이 되는 거고 이거를 사실 루센트 블록이 처음에 엄청난 법률 비용과 엄청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이걸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넥스트레이드는 거래하는 어떤 거래소의 전산망이나 그거는 있겠지만 요런 예탁 결제형 계좌 관리 기관 등등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 구조는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루센트 블록은 그 넥스트레이드가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라고 할 때 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안정성을 제공해서 그쵸. 같이 사업을 하면 시너지 있겠네 그쵸. 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렇게 하라고 합시다. 지금이라도. 근데 둘이 지금 아까 녹취록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당신 말이야, 하면서 막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근데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 중기부 장관들, 그다음에 현 의원 뭐 다 야 이건 너무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루센트 블록이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거래를 그동안 잘해와서 제도가 된 건데 유통을 잘해서 제도화 시켰더니 유통에서 빠지라고 하면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갖고 있는 솔루션과 이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솔루션이 서로 그냥 중복이라서 중복이니까 단독으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거라서 둘이 협업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은 한데 네. 아니면 처음부터 할 때 우리 그럼 같은 컨소시엄 하기로 하고 얘기합시다라고 네. 하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가 운영하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뭐 용역이나 노하우나 이런 거를 스타트업이 하라고 해서 수수료 나눠 줍시다. 그걸 그냥 애를 울리냐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컨소시엄을 또 같이 만들 수도 있고. 해 좀. 다만 루센트 블록이 혼자 전체적으로 거래소를 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걱정스러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코인 시장에서 코인 거래소들 봤잖아요. 코인 거래소들 다 사기업이죠. 그렇죠. IPO 시켜주는 기준이 없잖아요. 다 지들이 뒷돈 받아가지고 지들이 다 해먹고 지들한테 돈 주는 회사 코인 올려주고 안 한 데가 단 하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건물을 상장시켜 줄 거냐에 대해서 상장 심사를 걔들이 하면 이거는 다 뒷돈 오가는 건데 이걸 민간 사기업한테 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저는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지만 예.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과연 그 부동산 지금 STO를 한 경험은 루센트 블록이 제일 많고 상장을 시켜서 엄청 거래가 잘 됐기 때문에 다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완판이 됐어요. 그럼 오히려 말씀하신 맞아요. 이게 거래가 커지면 예. 지금이야 고퀄리티의 부동산만 올라오니 다 잘 됐지만 그럴 수 있죠. 커지면 예. 이상한 물건도 올라올 거고 그렇습니다. 이상한 그림도 올라올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과연 한국거래소하고 넥스트레이드는 부동산을 아냐 그림을 아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오히려 경험은 이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관이 좀 통제를 해야. 같이 해라. 그래서 저는 뭐 같이 하는 것도 같이 해라. 방법이고 아니면은
STO 그러니까 그 상장할 때 물건에 대한 관리는 뭐 그것만 별도 뭔가 금융위원회가 꽉 잡고 관리를 같이 해주던가 뭔가 방법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우려로 아예 이 시조새 같은 스타트업을 그냥 떨어뜨리는 거는 너무 과했다. 그건 그렇다 맞다. 근데 그게 또 하나 또 그런 이슈도 있어요. 이게 저는 법이 자 이게 이 혁신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이 규제 샌드박스 법 이름이 금융 쪽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에요. 예. 근데 여기를 보면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비판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규제 샌드박스 가장 큰 비판이 규제 샌드박스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아서 열심히 했던 스타트업은 다른 후발주자에 비해서 노력은 더 많이 했는데 그렇지. 후발주자 통과가 딱 되는 순간 후발주자들은 쉽게 따라해갖고 그렇지. 금방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건 해줘야지.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가 열심히 이제 규제를 파헤치고 해서 성공을 해서 제도화가 되면 네. 요 제도화까지 시켜서 인가를 받은 업체는 예. 무조건 배타적 운영권을 주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영원이요? 그럼 줘야지. 아니요. 2년 또는 2년의 범위. 여기 2년의 보시면 범위. 근데 이번에 그 루센트 블록이 혁신금융 사업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 금융 규제 금융 규제의 샌드박스 예. 여기에 선정된 금융 쪽 선정된 애들을 혁신 금융 사업자라고 하는데 혁신 금융 사업자는 인허가를 받은 경우 받은 경우라는 가정이 있긴 하네요. 가정이 있죠. 예, 예. 혁신 금융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받은 권리를 경우에는 가질 수 있다가 아니라 가진다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금융위원회 쪽이라면 야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럼 루센트 블록을 인가를 주면 넥스트레이드하고 한국거래소를 배타적 운영권을 예, 한 2년 이내에서 보장해야 되고. 보장해야 되니까 네.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또 그게 또 그런 게 있네. 물론 이거를 기술적으로 풀면 그 부동산 쪽 STO만 독점권을 주고 배타적 운영권을 주고 네. 그림이나 다른 거는 넥스트레이드나 한국거래소를 KRX. 줘도 되지 않냐라는 아주 기술적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일 큰 게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우려, 야 이거 기술도 문제고 거래하다가 이거 뻥 나면 어떡해 이것도 있겠지만 갑자기 이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야 루센트 블록 주면은 지금 우리 사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가 얼마나 사이가 좋아요. 예. 넥스트레이드도 사실은 넥스트레이드 현 대표가 금융위원회 임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임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루센트 블록을 선택하면 형제 친구 같은 두 회사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샌드박스 선택된 혁신금융 사업자를 위한 조항으로 만들어졌는데 네. 막상 인가를 2개만 준다고 하고 아니 뭐 2개건 몇 개건 인가를 준다는 제도화가 딱 되니까 이 조항 때문에 루센트 블록이 역으로 불이익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혁신금융 거예요. 사업자 지정은 언제 받았어요? 루센트 블록은? 7년인가 8년 전에 받았어요. 아, 옛날에. 그러니까 이 루센트 블록이요 하루 이틀 사업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루센트 블록 창업은요 여기 사건 일수를 보면 2018년에 했습니다. 2018년에 했고 2020 서비스는 근데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은 2021년에 됐네요. 2021년.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 이제 양쪽 얘기 다 들어봤어. 백종원 기자 의견으로 그냥 갑시다. 오늘은 일단 이제 답이 없다. 쉽지는 않은데 해주- 저 법 문제는 기술적으로 푼다고 치고 근데 너무 해줘봐.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일단 사업권을 조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스타트업은 너무 타격이 크고 또 안정성은 좀 갖고 싶고 하니까 다 갖고 가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네. 루센트 블록이 그렇다고 루센트 블록은 다 빠져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이러면 혁신금융이든 뭐든 규제 샌드박스든 할 회사가 없을 수도 있고 네. 뭐 열심히 한 거를 그럼 뭐 보상을 해줘야 뭔가가 되지. 네. 그런데 맡길 일이 참 애매하네.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이제 관이 들어간다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래소는 뒷돈 받고 상장을 시켜줄 만한 인센티브가 없어요. KRX는 네네네. 그거 걸리면 자기가 잘리는데 그쵸. 내가 뒷돈 받아서 회사에다 갖다 준다고 회계 처리가 됩니까? 거래소가 뭐 이익을 많이 냈다고 칭찬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없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뒤로 술 먹고 하는 거야 있을 수 있고 그 정도야 우리 사회 어디에든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사설 거래소들은요. 그걸 그냥 그걸로 자기의 이익으로 삼고 있잖아요. 코인 네네. 거래소들은. 그쵸. 그거 눈 뜨고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기업이 운영하도록 두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예. 사실 그러면 이 혁신금융사업자 지정할 때 유통을 뺐어야 돼요. 처음에 몇 년 전에 루센트 블록이나 이 친구들한테 그러네. 그때 유통 다 해줬어요. 여기 혁신금융사업자 거래소라고 하는 업은 네. 스타트업이 감히 할 게 아니야. 네. 라고 했었어야지.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이게 옛날에 벌써 몇 년 전에 루센트 블록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됐던 문건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투자자한테 유통하는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그다음에 여기 홈페이지에서도 거래하는 서비스에서 거래 유통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요. 근데 정말로 이프로님 말씀도 전 정말 일리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코인이 다 그랬잖아요. 많이. 네. 그런데 그러면 루센트 블록한테 니네 유통은 사기업 주기 좀 어려워라고 했었어야죠. 사실. 진작 했었어야지. 예. 유통 다 해놓고서 유통에 돈을 투자금을 막 아까 몇백억, 300 몇십억 투자하고 막 설비 다 만들고 시스템 다 만들고 실제로 서비스 다 돌려놓고 그러더니 야 유통은 안전한 데가 해야 돼라고 하고 금융위 출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한국거래소가 이걸 딱 가져가니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그러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의견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예를 들어서 감시를 잘한다는 전제로 금융당국이 이제 상황 벌어졌으니 수습을 해야 되니까 감시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로 사업자를 조금 유연하게 그렇죠. 허가해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왜냐하면 루스텐트 블록을 제가 뭐 알지도 못하는 업체니까 네네. 제가 편들 이유는 없는데 네. 지금 5년 넘게 준비했다는 네. 거잖아요. 네네. 유통도 했고. 그래. 그러니까 상장 심사와 무슨 공시와 뭐 그런 거는 넥스트레이드가 하고 그러니까 수수료 나눠 먹어. 그럼 되잖아. 그리고 나서 솔루션이나 이런 기술이나 이런 거는 근데 넥스트레이드도 거기도 사기업인데 왜 거기가 하지? 거기는 거기도 빠지 사실은 거기도 빠지고 KRX가 하든 아니면 금융위원회 이게- 하든 거기서 KRX가 하든 해서 거기 하고 솔루션에서 수수료를 뭐 반반으로 먹든 뭐 일 많이 한 쪽이 먹든 하여튼 껴줍시다. 너무 그냥 빼면 좀 그렇잖아. 네. 그때까지 개발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근데 형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유는 있는데 형들이 좀 너무 야박은하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쟁점이 진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사실 컨소시엄을 만들었잖아요. 예. 네. 한국거래소 컨소시엄, 넥스텔 컨소시엄 그리고 다 증권회사가 다 꼈어요. 네. 다 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금산분리법. 네. 금산분리법에서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뭐 1.5% 이상 몇 프로 이상을 어떤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고 네. 이거를 운영을 하려면 이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결정했으니까 승인을 뭐 해주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금산법 24조 3항에서 금융위원회는 승인할 때 해당 주식 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쟁 제한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정위원회와 협의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이거 의무 조항이에요. 의무 조항.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 컨소시엄이 딱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증권사,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얘네들이 하나로 모여갖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단 말이에요. 예. 네.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존 금융기관들이 하나의 회사를 딱 만들어갖고 다 해먹겠다는 거야? 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이때는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즉 뭐냐면 현재 한국거래소, 현재 넥스트레이드가 다 먹고 있는데 일반 증권 시장을 네. 이거 그럼 STO 시장을 둘이 다 먹는 거 아니야? 또는 기존의 증권사들이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겠다는 건 아니고 공정위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돼. 네. 라고 일단은 이렇게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살필 필요는 있겠네요. 저게 독점 문제가 있는지. 네. 그런데 시장은 좀 다른 시장인 것 같긴 한데.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공정위가 공식 뭐라고 했냐면 금융위가 우리한테 이거 협의한 적 없는데?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군요. 이거 협의 안 했는데? 라고 했더니 금융위원회가 야 이거는 본인과 전까지만 협의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또 루센트 블록 입장은 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개 고르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일반적으로 다 99%가 다 끝나는 건데 그러면은 니네는 본인과 그러니까 그 예비인가 그러니까 증권선물위원회인가 그 승인 예비인가 이 전에는 이거 하나도 협의 안 하고 있다가 그럼 나중 실질적으로 모든 결정 다 끝났는데 나중에 얘네한테 가서 야 공정이 이거 괜찮지? 라고 사후적으로 하면 이거 너무 요식행위 아니냐. 실제로 경쟁 제한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절차를 누락했다라는 주장, 절차적 위법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사 다시 하자. 그래서 공정위가요 예비인가를 2번이나 연기했어요. 지금 금융위가 연기한 거 아닌가요? 금융위가요. 예. 공정위가 금융위가 오 관심 없는 듯하더니. 기사 보고 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건 일지를 보면 연기한 기사 보고 왔어요. 예. 26년 1월 14일 날 예비인가를 해야 되는데 안건을 상정을 안 해요. 이때 다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안건 상정을 안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네요. 이때 근데 1월 20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어요.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는 건 루센트 블록 주라는 얘기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검토하라는 뉘앙스에 그리고 1월 28일 날 또 2차 연기, 그러니까 안건 미상정. 연기보다는 안건을 상정 안 하죠. 야. 근데 저는 이게 제가 금융위원이면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전에 배타적 운영, 그러니까 법에서 루센트 블록을 선정하면 배타적 운영권을 줘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거래소 열어줘야 되고. 예. 근데 증권선물위원회가 2개를 골라놨는데 그걸 뒤집으면은 자기 내부 소관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를 우리가 잘못했어요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고. 대통령 이야기는 루센트 블록을 뺐으면 납득할 수 있게 왜 뺐는지를 설명하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을 있죠. 수 있는데 저 설명도 잘 없는 것 같은데 금융위가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근데 그거를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설명을 할 수 있다면 명확하게 그럼 사실은 빨리 안건 상정해서 진행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밀어붙이면 되죠. 치명적인 오류나 치명적인 약점 그런 게 만약 있다면 그러니까 뭐 만약에 루센트 블록은 지금 보니까 기술이 뭐가 아주 부족하다거나 예를 들어 유통량이 지금은 이만큼인데 유통량이 이만큼 될 때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니까 유통이 이제 안 될 거거나 오류가 날 거라던가 뭔가 아니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으면은 사실은 제가 금융위원회면 빨리 예비인가 승인하죠. 그래야지 더 이상 이게 이슈가 안 되잖아요. 이 2번이나 안건 미상정하니까 계속 이게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좀 넥스트레이드도 거기서 또 트레이드만 하죠 지금. 거기서 무슨 상장 심사를 하는 것도 거긴 아니고 트레이드만 하죠. 무슨 뭐 공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시장 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무슨 시장 감시를 하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그러니 루센트 블록도 그럼 그것만 하게 하면 되네. 그거는 거래 솔루션만 있으면 되니까 전산으로 뻥만 안 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한 한국거래소가 좀 더 관 쪽이니까 그래서 상장 심사는 좀 거기서 거기서 하고 상장된 걸 넥스트가 한국거래소 상장된 거 거래하듯이 유통하듯이 그리고 이번 기회에 코인 거래소 방치한 그 공무원은 좀 나와서 좀 반성 좀 합시다. 그게 뭡니까? 그게 거래소 두고 나 몰라라 하고 상장 심사에서 자기네들이 해먹고. 또 지금 생각보다 이슈가 많죠. 그러네. 그래서 저도 이 이슈가 너무 좀 어렵잖아요. 이게 어렵고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하고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여기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어려워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맞나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런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이 화면 보시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좀 철저하게 좀 하지. 뭐냐면 자 이게 K 핀테크 30 선정식이어서요. 이게 24년 8월 28일인데요. ST 업계에서 유일하게 금융위원회가 루센트 블록이 너무 잘한다고 상을 줬어요. 상해 줄 수 있지. 근데 제 말은 실제로 잘했나? 제 말 실제로 잘했다고 이제 다 완판됐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잘했기 때문에 ST 업계 하나를 뽑았는데 루센트 블록 금융위원회가 뽑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도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루센트 블록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냐? 나 상 줄 때는 언제고 나 잘했다고 상 주고
그 STO에서 유일하게 하나 뽑았는데 나 뽑았지 않냐. 자 그래. 자 오케이 알았어. 금융위원회는 심사 기준을 공개해라. 루센트블록이 뭐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졌겠지. 본인들이 걱정스러운 게 뭐였는지를 확실하게 오픈해서 얘기해라. 네. 그리고 그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루센트블록 측이 제3자가 볼 때 이렇게 하면 그 우려점은 없어질 수 있겠네. 제3자가 볼 때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솔루션을 갖고 와라. 그래서 그래 루센트블록이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우려하는 건 없어지겠네. 만들어지면 애 울리지 말고 애 줘라 좀. 그렇게 합시다. 그럼 되겠죠? 아 뭔가 진짜 말씀하신 것 같이 뭔가 지금 다 같이 머리를 맞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조건 싸움으로 갈 게 아니라 그래 그러지 마. 지금 이거 뭔가 머리 맞대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부동산 토큰 뭐 STO니까 그렇지 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인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막 한 5년 시켜놓고 샌드박스에서 마음대로 해놓고, 놀아라고 그쵸. 한 다음에 본인가에서 갑자기 뚝 떨어뜨리면 좀 창업 의지가 많이 약화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샌드박스에 선정된 스타트업들이 다 지금 야 이거 우리도 똑같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샌드박스 제도에 통과된 승인받은 그 스타트업이 몇 개냐면요. 네. 아니 스타트업 개수는 아니고 승인받은 건 한 건. 스타트업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네. 2,398건이에요. 금융 쪽이 948건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지금 다 이걸 받은 쪽에서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나는 이거 받으면 그리고 이제 이걸 받고 나면은 몇 년 동안 한단 말이에요. 제도화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법이 평가도 바뀌려면. 받고 뭐 그럴 텐데. 하고 나도 우리 안 주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 업체들이 투자 무진당 받거든요. 이 여기 통과되고 사업 잘하면 아 그렇지. 투자자들한테 뭐 100억, 200억, 300억 다 투자 받아요. 투자사들도 떨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야 건지. 이거 그러니까 루센트 블록에 투자한 투자사들은 다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되면 이제 폐업이에요. 그럼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여기서 그 쟁점이 있어요. 이제 다른 컨소시엄에 포함된 STO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컨소시엄에 한국거래소하는 카사하고 테사 같은 애들이 있고 넥스트레드에는 뮤직카오가 이게 보통 주가 5% 정도가 갖고 이 지분율이 컨소시엄에서 예예. 하여튼 그 다음에 종류 주식 우선주까지 포함한 10%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뮤직카오가 갑자기 스피커로서 크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도 STO 기업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야 루센트만 혁신적인 기업이야? 우리도 STO 그 혁신규제 서비스 그 혁신금융 사업자로서 우리도 스타트업이야. 했고 그러니까 카사 뮤직하고 다 혁신금융 뭐 이렇게 그런 쪽 스타트업인데 우리도 한국거래소 넥스트레드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야. 그러면 한국거래소하고 넥스트레드는 왜 마치 관이나 큰 애들한테만 준 것처럼 얘기하냐. 한국거래소에도 카사 테사가 있고 넥스트레드에도 뮤직카오가 있어. 아 루센트블록도 넥스트레이드 밑으로 들어와. 그럼. 그럼 되지. 그 얘기예요? 라고 주장을 뮤직하고가 강하게 하면서 루센트 블록이 지금 막 흙탕물을 튀니까 예비인가 본인가 늦어지면서 지금 시장 형성이 안 되지 않냐. 그만 좀 해. 약간 라고 내전이네요. 내전이 생긴 거예요. 스타트업 업계에서. 근데 사실은 이게 저도 이제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다만 이거 보면 루센트 블록은 유통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사실 카사, 테사, 뮤직카오, 스타키퍼 얘네들은 발행의 업무를 하는 애들이 안에서.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TO라는 코인을 발행하는 애가 있고 예. 유통을 하는 애가 있다고요.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유통 쪽이니까 이 거래소. 그러니까 루센트 블록은 STO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루센트 블록만 유통을 지금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STO에서 유통은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 혁신 금융 사업자가 유통을 맡은 건 우리밖에 없어. 네. 우리를 죽이면 스타트업을 다 죽인다는 거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일리가 있어요. 뮤직카오나 사실 카사테사는 여기는 사실 유통은 아니고 발행 업무를 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림, 음악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을 이미 다 많이 사서 그거를 코인화 시키는 거. 쪼개놔서 이미 상장만 시키면 되는 그 애들 그 방어까지 역할을 하는 만들어 거예요. 놓고 그것을 잔뜩 갖고 있죠. 예. 그 역할을 한다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애들이 카사테사 뮤직카오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뮤직카오는 우리도 넥스트레이드에 우리도 있는데 왜 루센트 블록 니네만 혁신적인 것처럼 얘기하니? 라고 하지만 루센트 블록 입장은
아니 니네는 발행하는 애들이잖아. 나는 니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유통하는 거고 이거는 유통에 대한 인가야라고 여긴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그쪽에 예를 들면 넥스트레이드가 거래할 때 뮤직하우가 주주로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런 음악 조각 STO를 거래한다고 쳐요. 그럼 뮤직하우가 갖고 있는 음악부터 상장시켜서 올릴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럼 다른 작곡가가 올리려고 그러면 뮤직하우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안 좋겠죠. 맞아요.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사실은 저걸 저렇게 끼워넣고 거래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뭘 더 재밌는 거 이 공정하게 뭘 하겠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인지 아닌 건지 정신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 잘 보시면요. 제가 노란색 음영 말고 증권사 보시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하나증권은 넥스트레이드에도 있고 루센트블록에도 있어요. 음. 교보증권은 한국거래소 컨소시엄에도 있고 루센트블록에도 있어요. 자 이게 저것도 그 증권사들도 결국은 증권사들이 손님 모아오는 역할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거래하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어떤 거래소에 줄 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컨소시엄에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소에 연결 안 되는 증권사도 있습니까? 한국 거래소에 맞아요. 결국은 열면 다 할 건데 네. 지금 컨소시엄이라는 건 그래서 병풍 들러리 자랑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심사 기준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증권사가 들러리 섰냐고 해도 안 되고 네. 맞아요. 심지어는 저 뮤직하우나 카사테사라고 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컨소시엄의 멤버로 집어넣은 것 자체가 저게 제척 사유면 제척 사유지 저게 야 얘네들은 뭐 좀 아는 애들인가 보다라는 느낌을 주는 요인이 약점이 아닌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걸 가지고 심사를 했다고 하니 심사를 참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답답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루센트블록이 그 얘기는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루센트블록이 지금은 발행도 하고 거래도 하거든요. 유통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야 니네 그럼 발행도 하고 유통도 하면 안 돼. 한국거래소가 발행하는 거 봤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니네 발행하는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루센트블록이 안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그러면 이거 발행 안 할 테니 유통만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발행한 건 우리가 다 이제 정리하겠다. 정리하고 유통만 하겠다고 루센트블록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아요. 전 그렇게 알아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럼 카사, 테사, 뮤직하우스, 스타키퍼는 과연 이 안에서 역할을 해도 문제고 아예 안 해도 문제고 왜냐하면 STO를 잘한다고 해서 여기에 합류했는데 역할을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고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 증권사들도요. 제가 사실은 그 루센트블록 측에 또 따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문자가 왔대요. 어떤 증권사에서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 합류를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했다가 진짜 미안한데 한국거래소가 슈퍼갑이잖아요. 증권사한테는. 우리 아무래도 한국거래소 쪽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로 가면 재미없다고 얘기한다. 네, 그래서 그 문자가 사실 제가 봤어요. 그 문자를.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증권사 컨소시엄 멤버라는 게 왜 필요하냐고 저거 오픈하면 다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체적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가 진짜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잘 안 했으니까 지금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니까 저렇게 되지. 대통령은 야, 투명하게 했는데 또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또 투명하게 그러니까 투명하게 할 수는 있죠. 다 깔 수는 있지만 합리적으로 어떻게 이걸 보정할까? 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보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항상 모든 게 야 규제 좀 풀어 혁신해야지라고 할 때 풀어주면 말도 안 되는 이제 방종과 자유들이 쏟아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다 꿰차고 있으면 네. 아무것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긴 해서 그래서 이제 신의 한 수와 조율이 필요한 건데 네. 여러 가지 문제는 문제.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오히려 한국거래소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카사, 테사, 우리는 니네 STO 알아라고 하니까 우리 카사, 테사 있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지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제가 듣기로는 0.1%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그냥 넣은 거예요. 카사, 테사.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지분율이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아, 저 오히려 이해가- 있는 게 문제지. 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게 거래소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 회사들인데 앞으로 저게 일이 되려면
무슨 말인지 알기는 알아들어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뭔지. 저요? 아유 진짜. 저 말고 저는 알아듣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네네. 자, 변호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변호사님이 솔루션 만들어줘요. 근데 사실 아까 그 독점권, 네. 배타적 경영권을 주는 거, 그 조항 때문에 마음에 걸리지만 전 불가피하게 그냥 세계를 인가를 줄 수밖에 없는 거랑 그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근데 지금 오늘 뜬 기사를 보니까 다시 금융위원회가 그 증권선물위원회 전 단계로 심사를 다시 백해서 다시 심사를 할 수도 있다. 이게 어느 신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기사가. 근데 그런 기사가 또 떠요. 왜냐하면 아마 금융위원회가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왜냐하면 증권선물위원회 거를 뒤집으려면 마치 그게 틀렸다고 해야 되니까 그 전 단계로 절차를 되돌려서 다시 밟을 수 있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근데 거래소 하려면 넥스트레이드가 생기기 위해서 KRX 거래소가 얼마나 많이 운영됐습니까? 네. 수십 년간 운영돼서 집중의 이점보다는 집중의 폐해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무렵에 넥스트레이드를 만들어서 그래도 여기가 거래가 될지 안 될지 정말 사실은 안 될 수 있죠. 그런 거였는데 어이해서 잘 붙어서 된 거죠. 전 국민이 다 주식 거래하는 데서도 두 개가 간신히 이렇게 돌아가는데 조각 투자 그게 몇 개나 된다고 그걸 두 개씩 몰립니까? 무조건 하나로 시작해서 시장을 키운 다음에 집중의 이점보다는 아니 이 아파트는 도대체 어떤 거래소에 청장돼 있는 건지를 알아야 거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굳이 지금은 두 개를 나눠서 얻을 이점이라는 게 없다고. 어차피 거래할 거잖아요. 관리의 부담도 있고 하나만 만들어서 돌리고 집중의 이점보단 집중의 문제가 많다는 시점이 됐을 때 이걸 두 개를 만드는 거지. 주식 거래 두 개라고 하니까 이것도 두 개 해야 된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해서 두 개를 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상황 보고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보고 더 늘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야죠. 근데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KRX가 지금 주식시장 거래하는 것처럼 관리하고 그 매매 솔루션 하고 그 하는 거는 루센트 블록 주고 관리 잘하고 수수료는 잘 알아서 배분시켜주고 상장 심사 똑바로 하고 이씨.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하나를 뽑던 두 개를 뽑던 루센트 블록 자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떨어뜨리는 거는 참 하여튼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생각 듭니다. 그리고 그림이나 부동산은 사실 상장 심사라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뭐는 상장시키고 뭐 시킨다는 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1억짜리 빌라와 30억짜리 아파트와 3천억짜리 빌딩 중에 뭐는 상장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실 그건 없죠. 그렇잖아요. 일반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면 거래가 안 되겠지, 그건. 그쵸. 그거는 뭐 그거야 그냥 자연 도태되는 거지. 그쵸. 뭐 그러나 이제 거래의 뭐 집중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될 만한 것들만 이제 옮기고 하면 되는데 지금 안 팔리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거 상장시키고 싶은 건물주들 많을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렇죠. 지금 루센트 블록이 이제 상장시킨 건 네. 진짜로 굉장히 우량한 건물들이거든요. 근데 그 건물주들이 그거 매물로 내놓으면 500억밖에 못 받는 거 시총 700억으로 상장시킬 수도 있어요. 700조각으로 쪼개서. 맞아요. 그럼 그 200억은 누가 내는 거냐? 그냥 거래소에 거래하는 개미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거를 절차나 그러면 중간에 심사가. 200억은 건물주가 먹는 건데 건물주 혼자 먹겠어요? 그 당연히 거래소하고 나눠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엄격한 그거 그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될 된다는 거예요. 거. 맞아요. 해야 된다는 그거는 거죠.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당연히. 네. 자, 뭐 그런 복잡한 문제네. 쉽지 않네요. 근데 뭐 그래도 하여튼 좀 금융위원회가 좀 결자 해지를 해야겠네요. 결자 해지 해야 돼요. 지금 약간 진퇴양난 뭐 결자 해지, 진퇴양난 지금 뭐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뭐 대표하고 대화 내용 막 이런 게 다 떴기 때문에 이미 이게 참 더 어려운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누구도 지금 그거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비인가가 계속 참 연기만 되고 있는 괜찮은 거예요. 혁신 비즈니스인데 예. 일을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은 참 구태의연하네요. 다 에브리바디가 다. 에브리바디가 다. 안타깝다 진짜. 네, 잘 업데이트 해주셔서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혹시 또 변수가 생기면 또 여쭤볼게요. 네, 뭐 곧 생기겠죠. 네. 왜냐면 곧 예비 인가가 날 거니까요. 아무래도. 네. 스타트업 업계에서 활동하시면서 몰래 정보 빼다가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고마운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